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리냐,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은 대활약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대단한 드론으로 최근에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패를 가를 정도의 대단한 전과를 기록한 게 있기는 한가요? 분명 지금도 여러 소규모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는 뭔가 전쟁의 성패를 가를 만한 전과를 기록하지도 못하고 있고, 연일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러시아군의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으로 전선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말 그대로 사람을 갈아넣는 것이고, 러시아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그로 인해서 연일 계속 전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 중이고, 사실상 이 사업이 오래 있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사업에서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죠. 원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는 여러 나라의 여러 회사들이 도전을 했지만 지금은 캐나다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와 독일 두 나라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최종 결정은 올해 3월에 있을 거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독일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잠수함 회사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 전략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캐나다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일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독일 정부는 캐나다의 로키드 마틴 캐나다가 개발한 전투관리 시스템을 1조 원 어치나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독일 정부는 최근에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비즈니스 여객기 18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에서는 이 기체를 VIP용 기체와 전자전기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캐나다는 EU의 무기 도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SAF의 자금까지 신청을 해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는 무척 불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건 고작해야 전자전기로 사용하기 위한 봄바디어 비즈니스 여객기 4대를 구매하겠다고 했고, LIG는 캐나다의 소나 개발업체와 공동개발을 선언한 정도라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캐나다에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서 누가 봐도 독일이 더 유리한데요. 그러나 물론 캐나다 내에서도 잠수함 도입 사업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보다는 잠수함의 성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분명한 건 캐나다 같은 환경에서는 독일의 U211CD보다는 우리의 장보고 3급이 더 적합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이번에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유는 역시 새롭게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북극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가 지켜야 하는 항로가 엄청나게 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캐나다는 최대한 항속거리나 수중 최적 시간이 더 긴 잠수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2000톤급 잠수함인 U211CD에 비해서 크기가 월등하게 큰 3000톤급 잠수함인 우리의 장보고 3급이 더 긴 항속거리와 작전시간으로 캐나다에는 더 적합한 잠수함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 지금 캐나다는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빠른 교체가 필요한데,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한 기간도 짧기 때문에 분명 잠수함만 본다면 최소한 캐나다 환경에서는 우리의 장보고 3가 더 유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도 자신들의 환경에 더 적합한 잠수함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자신들의 환경에 더 적합한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업은 수명주기 비용까지 하면 최대 60조 원, 잠수함 도입 사업만 해서 11조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업이고, 아무리 캐나다 내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누가 봐도 우리가 아닌 독일이 유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에는 자동차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캐나다는 미국과의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는 캐나다에 무관세로 판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미국도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캐나다와 미국은 지금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캐나다도 자국 내에 자동차 공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현대자동차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우리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흑표 전차를 판매하려고 할 때, 만일 폴란드가 우리의 흑표 전차를 채택해주면 폴란드 현지의 현대자동차의 동유럽 거점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우리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대자동차도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는 동유럽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동유럽 현지의 거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현대로템의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폴란드 현지의 동유럽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우는 과연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이 실제로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과거 폴란드에 제안을 했을 때는 현대로템과 현대자동차는 같은 현대가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이번 캐나다 사업은 HD 현대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오션이 중심이고, 특히 하나는 여러 분야에서 현대 계열 그룹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현대자동차가 하나를 고려해서 캐나다 현지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현대에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건데요. 과연 현대가 굳이 캐나다 현지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려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건데요. 만일 이번 사업이 HD 현대가 중심이었다면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의 자동차 공장 건설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만, 현대자동차가 하나오션을 위해서 캐나다 현지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무튼 이 사업은 3월 달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볼 일이라고 보고, 여전히 이 사업에서 우리가 불리한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드론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원인은 러시아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과거에 비슷하게 싸울 수 있었던 요인이 드론을 잘 활용해서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만큼 드론이 큰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은 러시아에 밀리고 있는데요. 그럼 왜 요즘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큰 활약을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크게 활약을 한 건 어떻게 보면 드론이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다 무기가 부족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우크라이나가 더 심했고요. 결론은 전쟁 초반에 양측은 가용 가능한 모든 화력을 투사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가용 가능한 화력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러시아도 가용 가능한 화력량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선택을 한 방법이 대량의 민수용 드론을 활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고, 초반에는 이게 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한 것처럼 대량의 민수용 드론을 동원해서 맞대응을 했고, 그래서 양측에 의해서 민수용 드론들이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 중반까지였고요. 여기에 시간이 갈수록 전선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입니다. 양측이 초반에 드론을 활용해서 대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결론은 양측 다 드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은 드론에 대한 대비 능력을 대폭 높였고, 양측의 드론에 대한 대비의 핵심은 안티드론 시스템입니다. 뭐 산탄총이나 아니면 각종 요격수단 등이 사람들의 입에는 많이 오르내리지만, 실질적으로 적의 드론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응 수단은 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지금은 전선에 각종 안티드론 시스템을 배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민수용 드론은 활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민수용 드론, 특히 FPV 드론은 사실상 지금은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오래전부터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민수용 드론을 우리나라 군대도 대량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군사용 드론은 최소한의 군용 규격을 가지고 적의 재밍 장비에 대응 가능한 항재밍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민수용 드론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민수용 드론에 항재밍 장비를 달아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딱 저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이 충분한 안티드론 장비를 배치하자 지금은 사실상 민수용 드론은 전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게 되었고, 지금도 그나마 활약을 하고 있는 건 바로 군사용으로 만든 항재밍 기능이 있는 드론들이고,
그러나 이런 군사용 드론은 그 생산량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민수용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하는 것처럼 대량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의 드론 재밍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은 유선 드론을 쓰지 않냐고요. 유선 드론도 너무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우선 유선 드론은 긴 광 케이블을 끌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적군이 쏘는 산탄총에도 격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선 드론이 부각이 되더니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산탄총이 드론 요격 병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산탄총이 드론 요격 병기로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적의 재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모없어진 민수용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수용 드론의 광 케이블을 연결해서 적의 재밍에 대응을 하자 그것에 대한 대응용으로 떠오르는 게 산탄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솔직히 산탄총은 결코 생각만큼 좋은 드론 요격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가 유선 드론이라고 한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유선 드론이라면 기동성에 엄청나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조준하는 산탄총으로도 격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유선 드론도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측 다 제대로 된 항제밍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량의 전문 군사용 드론만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과거보다 드론을 활용한 활약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항제밍 기능이 있는 드론이라고 해도 분명 적에 의해서 재밍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런 항제밍 기능이 없는 민수용 드론보다는 그 활용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측 다 드론의 활약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지금은 그냥 드론을 날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드론을 한번 날리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항제밍, 그러니까 주파수 도약과 또 적의 재밍 주파수를 피해야 하는 거의 전자전에 가까운 작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측 다 이제는 적의 전파 교란에 대한 항제밍 기능이 있는 드론을 날리고, 당연히 상대 측에서는 적 드론의 항제밍을 돌파하고 교란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 활용은 지금은 완전히 전자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쩍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I 드론입니다. 이미 간단한 목표 인식 능력을 가지는 AI 칩은 민수용 시장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 자신들의 자폭형 드론의 AI 칩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적이 아무리 전자전을 걸어와도 AI 칩이 들어간 자폭 드론은 기지와 통신을 할 필요 없이 드론 스스로가 목표를 찾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재밍이 안 됩니다. 그래서 AI 칩을 활용한 자폭 드론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민수용 AI 칩이라고 해도 그래도 가격이 수천만 원은 넘고, 그래서 양측 다 민수용 AI 칩을 활용한 드론을 과거 민수용 FPV 드론처럼 대량으로는 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과거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대활약을 할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 드론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이고, 지금은 둘 다 드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수용 드론들이 전쟁에서 활약할 여지는 아예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두드러진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드론이 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군사용으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민수용 드론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의 군사용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군사용 드론에 대한 대비 능력을 높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민수용 드론의 활약을 보면서 적의 민수용 드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민수용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의 구축에는 이미 나서고 있고, 그래서 최소 3가지 이상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항제밍 능력이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안티드론 시스템이 통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항제밍 기능이 있는 군사용 드론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냐고 하면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제대로 만들어진 군사용 드론은 민수용 드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드론의 엔진은 민수용 드론과 달리 극히 소음이 적은 엔진을 사용하고, 드론의 고도는 절대로 일반 보병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탄총 같은 걸로 요격할 수 없는 충분한 고도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적의 드론 제모에 대응해서 항제밍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군사용 드론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도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고 해도 이런 기본적인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많은 드론들이 우리 군의 테스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드론은
민수용 FPV 드론이 아니라 전문 군사용 드론이 될 것입니다. 군사용 드론은 재밍을 하려고 해도 훨씬 정밀하고 복잡한 재밍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고도를 날며 소음도 작을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민수용 드론은 전혀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수용 드론이 활약을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이란의 샤헤드 드론처럼 어택당에 가까운 공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드론의 좌표만을 입력해서 드론은 전혀 통신을 하지 않고 그 좌표대로 날아가서 자폭 공격을 하는 형태이고, 이 경우 아무리 드론 제머로 재밍을 해도 드론 자체가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드론 공격은 특정 군사 거점을 공격하기보다는 특정 시가지나 대규모 시설을 공격하는 테러 형태의 공격만이 가능하고, 정밀한 핀포인트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이상 민수용 드론이 대활약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드론은 민수용 드론이 아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군사용 드론이고, 당연히 군사용 드론들은 민수용 드론보다 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드론의 활약은 과거보다 대폭 줄어들었고, 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과거처럼 대활약을 하지 못하는 건 드론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둘 다 드론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드론 무용론까지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미래에도 드론은 전쟁의 중심이 될 거라는 점이고, 다만 확실한 건 드론에 대한 방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군대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드론이 맹활약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드론이라는 병기가 전장에 처음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 병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건지 몰랐다면, 지금은 드론이라는 병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 드론이 과거처럼 대활약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에도 드론은 전쟁에서의 주요 병기의 하나로 남아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절대로 무적의 무기라는 건 없고, 그래서 특정 한 가지 무기만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다양한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드론도 절대로 무적의 무기는 아닙니다. 분명 미래에도 드론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앞으로 전쟁에서 드론의 활용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전쟁이 드론 한 가지로 이루어질 수는 없고, 드론도 다양한 무기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심지어는 드론 무용론, 정확히는 민수용 드론 무용론이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병력이 부족해서 드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기는 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각종 최신 병기가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각종 최신 병기들에 대한 대응 방법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서 더 이상 최신 병기도 전쟁의 성패를 가르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상대보다 더 많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자살 공격에 가까운 그런 원시적인 공격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그 많은 최신 병기를 두고도 지금 두 나라들은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웃기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앞으로 전쟁에서 드론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